안녕하세요. 범용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번에 하반기 기출된 비상대비법 문제에 대해서 해설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 문제는 대부분 재난법이 어려웠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비상대비 민방위 예비군법은 제가 봐도 다소 쉬웠습니다. 아주 좀 평이하게 출제가 됐고, 재난법이 한 두 문제 정도 이렇게 좀 까다롭게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을 것 같습니다. 수험생들한테. 그렇지만 저희 비상월드에서 이렇게 배우신 분들은 다 맞추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강의 때 이렇게 강조했던 내용들, 또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렇게 다루었던 문제들을 많이 또 경험을 하셨고, 또 저는 뭐 모의고사 때 이렇게 시간 압박되는 그런 장문의 문제를 많이 출제해서 연습을 많은 분들이 하셨기 때문에 뭐 거기에 이렇게 많이 숙달이 되신 분들은 좋은 성과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문제 보면 저 뭐 나머지 민방위 예비군 재난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비상 대비에 대해서만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상 대비는 난이도 한 하 정도로서 아주 쉬웠습니다. 아주 쉽게 출제가 되었고, 특히나 올해 들어서 보면 비상대비법이 상당히 쉽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문제에서는 뭐 상황형 문제도 나오지도 않고, 또 문제들 대부분이 예년에 기출됐던 문제들을 많이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쉽게 나왔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출제 경향을 보면 장문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 한 장에 한 문제 나오는 그런 문제 있죠. 그런 장문의 문제가 이번에는 한 네 문제 정도가 나왔는데, 특히 이 재난법에서 이렇게 많이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재난법이 지문도 길고, 또 이렇게 문제도 조금 막 영의 저 깊숙한 부분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끄집어서 이렇게 문제를 내고, 뭐 또 좀 강조되지 않은 그런 조문들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뭔가 변별력을 두려고 그런 데서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문의 문제도 한 네 문제가 있었고, 또 올해 이렇게 개정됐던 그런 법령들을 현재는 바로바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민방위 예비군 재난법 이렇게 개정된 부분들이 바로바로 출제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개정된 그런 조문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특히나 잘 보시고 반드시 시험에 출제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비상대비법 법령 1에 대해서 9문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문제는 비상대비 교육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도 제가 봤을 때 난이도 하로서 아주 쉽게 나왔습니다. 뭐 거의 예년에 이렇게 기출됐던 스타일대로 나왔습니다. 자, 1번 문항 보시면 비상대비 교육계획 수립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핵심 키워드가 뭐냐? 교육계획 수립을 누가 하느냐? 행정안전부 장관이 하죠. 언제 주기로 하냐? 매년. 이게 키워드죠. 두 개가 핵심이죠. 자, 2번 문항에서는 누가 누구한테 뭘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 개설을 요청하는 거죠. 교육과정 개설은 누가 누구한테?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무원 교육훈련 기관장한테 요청하는 거죠. 교육과정 개설은. 그래서 이것이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비상대비 교육에서 보면 그 요청하는 절차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금방 보신 교육과정 개설도 있고, 그다음 위탁교육을 요청하는 것도 있죠. 위탁교육은 누가 합니까? 그 교육을 필요로 하는 비상대비 업무수행 기관장이나 그다음 업체의장이 누구한테? 예, 공무원 교육훈련 기관장인데 요청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요청하는 절차, 교육에서는 요청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누가 누구한테 요청한다. 이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3번 문항. 답은 3번이었죠. 위탁교육을 요청하게 되면 그 비용 부담을 부담하게 할 수 있죠. 얼마만큼?
네,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부담을 시켜야겠죠. 공무원 교육훈련 기관장이 뭐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니고, 네, 비용 부담을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한테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4번 문항은 교육 대상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교육 대상자에 그 해당되는 기관들이 있죠. 그래서 시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참여 요청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교육 대상자입니다. 여기에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는 우리가 교육 참여를 요청해야 하는 기관은 어디라고요? 예, 보시는 바와 같이 헌법기관에 있는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는 기본적인 비상대비 교육 대상자가 아니라 교육 참여하고 싶다고 요청을 해야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네, 쉽게 나왔습니다. 자, 2번 문제. 2번 문제는 비상대비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도 뭐, 늘 이렇게 기출에 많이 이렇게 나왔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계획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예, 계획에서 중요한 것은 각 계획별로 누가 어떤 계획을 작성하는데 누구와 협의를 하고 누구의 승인을 받아서 그 계획을 확정한 다음 그 확정된 계획을 누구한테 줘야 하냐. 예, 이런 주체자가 누군지 요것을 물어보는 것이 늘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지금 문제 나온 것도 그런 부분들을 틀리기 위해서 이렇게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자, 답은 1번이었죠. 1번은 뭡니까? 기본계획안을 작성하는 절차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본계획안은 누가 작성한다? 예, 중앙행정기관장이 작성을 해서 비상대비 업무의 어떤 총괄자인 행안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총리인데 제출하면 땡입니다. 그 다음은 누가 해야 합니까? 그것을 총리가 취합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죠. 그래서 안을 뭐 대통령 승인을 받는다? 말도 안 되죠. 자, 2번, 3번, 4번 문항은 집행계획과 시행계획,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절차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뭐 핵심 키워드를 이렇게 진하게 다 표시를 해뒀죠. 누가 작성을 하고 누구와 협의를 하고 누구의 승인을 받는다. 계획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상대비 계획뿐만 아니라 다른 민방위법이나 재난법에서도 마찬가지 계획 수립할 때 그 절차가 나오죠. 그 절차에서 이런 식으로 이와 같이 누가 작성하는지, 누구와 협의를 하는지, 누구의 승인을 받는지, 그 다음 누구한테 그 계획을 통보를 하면 되는지 그것이 핵심이라고 여러분들 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3번 문제는 비축입니다. 예, 이 문제도 마찬가지. 예년에 나왔던 기출 문제와 크게 뭐 다르지 않습니다. 또 쉽게 나왔습니다. 수준도 마찬가지 아주 평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축에서 핵심은 무엇이다? 예, 정부 비축과 업체 비축을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합니다. 예. 그 정부 비축과 업체 비축에 대해서 비축 명령을 할 때 누구의 승인을 받아서 명령을 하고 그 다음 그 비축된 물자를 해제나 사용할 때는 누구의 승인을 받는지 각각 승인권자가 다 틀리죠. 업체와 정부는. 그 다음 그 비축 물자에 대해서 누구한테 언제까지 보고를 해야 하는지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것만 잘 구분하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항상 그것을 정부 비축인지 업체 비축인지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번 문제는 다행히 뭐 그렇게 헷갈리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쉽게 나왔습니다. 자, 문항별로 보겠습니다. 1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정부 비축 물자에 대해서 어떤 해제나 사용하는 절차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정부 비축은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이 누구의 승인을 받는다? 총리 승인 받아서 뭐 사용을 하든지 그다음 해제를 하든지 그렇게 되겠죠. 자, 긴급한 경우에는 사용 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긴급하게 써야 할 경우에는 먼저
사후 승인 받으면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경우는 사후 승인 가능하지만 해제할 때는 사후 승인이 없습니다. 예, 해제는 반드시 해제하기 전에 승인받고 해제를 해야 한다는 거. 그걸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문항은 비축물자 확인 점검이죠. 확인 점검에서 핵심은 누구다? 그 확인 점검자가 누군지 이것을 꼭 잘 아셔야 합니다. 예. 그다음 확인 점검했을 때 뭐 잘 안 됐으면 시정이나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죠. 이것을 뭐 거부 기피 방해하는 경우에 우리가 과태료가 부과된다라는 그런 벌칙사항도 여러분들이 같이 잘 아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문항은 정부와 업체 비축 물자에 대해서 보고하는 내용이죠. 자, 정부와 업체 비축 물자는 다 두 가지 다 총합해서 누가 누구한테? 예, 이거 누가 누구한테가 중요합니다. 총리한테 보고를 하죠. 언제까지 보고한다? 예, 매년 2월 말까지 보고한다라는 거. 보고 시기도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뭐 보고 시기는 문제 나오지 않았는데. 자, 답은 4번이었죠. 4번. 업체 비축 물자를 명령할 때 누구의 승인을 받아서 얼마만큼을 비축하라 하냐. 이게 핵심입니다. 예. 대통령이 아니라 총리 승인이죠. 그 다음 6개월. 6개월이면 엄청나게 많죠. 예. 그렇게 많이 비축하라 하면 해당 업체에 부담이 되겠죠. 예. 적정량인 긴급하게 소요되는 한 3개월분 정도로 이렇게 지금 법령에서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 비축 명령도 예전에는 대통령 승인이었지만 우리가 개정되면서 총리 승인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여기 업체 비축 명령할 때 핵심은 누구의 승인과 몇 개월분. 그리고 뭐 늘 문제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좀 빨리 가겠습니다. 쉬운 거는 여러분들이 뭐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너무 깊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도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전문 뭐 몇 번만 보신 분이라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였었습니다. 충분히. 자, 기업 같은 경우에는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를 두어야 할 업체를 지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죠. 우리가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임명 대상 업체의 어떤 조건이라 할까? 예, 해당 업체가 되기 위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죠. 누가 지정을 한다? 총리가 지정하고 이 임명 대상 업체는 기본적으로 중점관리 대상 업체가 되어야만 임명 대상 업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중점관리 대상 업체가 지정되지 않더라도 뭐 해당 업체를 할 수 있다. 말도 안 되죠. 중점관리 대상 업체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임명 대상 업체로 지정할 수 있는 그 업체 종류가 여러 가지 있죠. 그것도 핵심입니다. 여기서는 뭐 긴급복구업체, 자원수송업체, 방위산업체를 이렇게 제시했는데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것도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자, 니은 같은 경우에는 심사, 니은, 디귿, 리을이 심사와 지도에 대한 내용이죠. 심사 지도는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 뭐 참고사항으로 적어놨지만 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하냐, 업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하냐, 마찬가지 기관을 대상으로 지도를 하냐, 업체를 대상으로 지도를 하냐, 이 절차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여기 뭐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딱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막 뒤죽박죽 해서 헷갈리게 여러분들 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됐습니다. 다행히 이번 문제에서는 뭐 크게 어렵지 않게 했었네요. 자, 니은 같은 경우에 심사 요청이죠. 업체의장이 심사를 요청할 때 업체의장이 다이렉트로 행안부 장관에도 요청할 수 없죠. 심사를. 반드시 그 해당 관할하는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을 거쳐서 가야 한다는 거.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디귿은 심사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하냐? 고려사항을 제대로 넣느냐? 이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려사항 네 가지가 있죠?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수능 정도를 제시했는데 나머지 세 가지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합니다. 이렇게 심사할 때 고려사항. 자, 리을은 지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지도는
누가 하냐? 기관을 대상으로는 지도를 누가 한다? 예, 행안부 장관이 하고 업체를 대상으로 지도는 해당 그 업체에 속한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이 하게 되겠죠. 자, 이 헌법기관에 대해서는 지도를 할 수 있습니까? 예, 헌법기관에 대해서는 지도는 할 수 없지만 행안부 장관이 심사는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구분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자, 헌법기관에 대해서는 비상대비법에 많이 이렇게 몇 번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법기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딱 정리를 해서 헌법기관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 뭐가 있고 적용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정리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어, 딱 공부하실 때 훨씬 예, 쉽게 이렇게 암기가 되실 겁니다. 자, 5번 문제. 5번 문제는 중점관리 대상 자원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뭐 이 문제도 마찬가지 어렵지 않고 쉽게 나왔습니다. 예. 자, 1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중점관리 대상 자원에 대한 어떤 점검하는 내용이죠. 점검. 중점관리 대상 자원 점검에서는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누가 점검을 하냐, 그리고 어떤 주기로 점검을 하는지. 예, 점검은 3명이 할 수 있죠. 중앙정기관장, 지방정기관장, 시도지사. 예. 시군구청장은 점검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 매년 점검한다는 거. 이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상대비법에서 보면 비상대비 책임기관에는 시군구청장이 포함되는데 거기에서 시군구청장을 제외한 비상대비 책임기관장이 하는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 방금 보신 이 중점관리 대상 자원에 대한 점검도 시군구청장을 제외한 비상대비 책임기관장이 하는 거죠. 마찬가지 이거 외에도 또 있죠. 자원조사도 마찬가지. 시군구청장을 제외한 비상대비 책임기관장이 한다는 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시군구청장이 제외된 사항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잘 아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문항은 준비조치. 준비조치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준비조치에서는 준비조치 사항별로 누구를 대상으로 할 수 있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 딱 정리를 했지만 우리 준비조치는 3가지가 있죠. 3가지에 대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 특히 기술개발 같은 경우에는 업체의 장한테만 할 수 있다는 거. 물자의 소유자한테는 기술개발을 하라고 명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차이점 난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준비 조치는 공통적으로 총리 승인 받아서 한다는 거. 이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3번 문항은 중점관리 대상자원 지정 해제할 때 해제하는 절차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제를 한 다음에는 문서로 꼭 해제됐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긴급한 경우에 구두로 한다? 절대 불가합니다. 문서로 꼭 알려줘야 한다는 거. 특히 지정 해제하기 전에는 반드시 뭘 해야 한다? 적합한지 조사를 꼭 한다라는 거. 그래서 조사를 먼저 지정 해제하기 전에 조사하고 지정 해제하게 되면 문서로 알려준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절차가 이루어진다는 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자, 답은 4번이었죠. 4번은 업체에 대해서 지정을 할 때 누가 한다?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이 하죠. 근데 불분명할 때는 총리가 지정한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이 그 업체를 지정하게 돼 있죠. 총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총리가 직접 할 필요는 없죠. 총리가 밑에 있는 자원관리 주관기관장 누구를 딱 지목해서 당신이 하시오 하면 되는 거죠. 자, 참고적으로 중점관리 대상 인력에 대해서는 누가 한다? 지정을 행안부 장관이 한다는 거 꼭 아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인력에 대한 것은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게 되겠죠. 자, 6번 문제. 6번 문제는 훈련입니다. 이번에도 훈련 문제가 한 3문제 정도 나왔죠. 어떻게 보면 우리 비상대비법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 한 중 정도 하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조금 여러분들을 까다롭게 했을 수 있는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임이냐?
강제냐, 이런 거,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이런 문제는 조금 어렵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 어, 강제냐 임의냐 요 물어보는 문제가 꽤 다른 법에서도 꽤 많이 나왔습니다. 은근히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한 5, 6년 전에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그리고 좀 뜸하다가 잘 안 나왔는데 이번에 좀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할 수 있다 해야 한다도 은근히 중요하니까 그런 것도 간과하지 마시고 잘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자, 7일을 초과할 수 있냐 없냐 물어보는 거죠. 예, 7일을 초과할 수 있는 훈련은 두 가지가 있죠. 도산과 시험 제품 생산 훈련은 7일을 초과할 수 있죠. 가능합니다. 자, 니은은 인도 인수에 대한 내용인데, 인도 인수할 때 어떤 아픈 사람이 있으면 신체 검사를 할 수 있다 돼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예, 반드시 뭐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신체 검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 이런 거는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좀 조문을 많이 안 보신 분들은 어렵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마찬가지. 이것도 인도 인수인데, 물자에 대한 인도 인수인데, 인도 인수는 반드시 해야죠.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꼭 해야지. 이거를 할 수 있다 하면, 뭐, 인도 인수 누가 제출하겠습니까? 제출받아서 반드시 사용기간으로 주기 위해서는 강제조항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리을 같은 경우는 훈련 결과 보고하는 거죠. 훈련 결과 보고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보고를 하는지, 보고 주체자, 시도지사와 지방행정기관장이죠. 우리가 줄여서 시도지사 등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누구한테 보고를 하는지, 그게 핵심입니다. 누구한테 보고를 하냐? 훈련 실시 명령을 발령한 그 주체자인데 보고하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원관리중앙기관장이 명령을 발령했다니까 얘한테 보고하면 되는 겁니다. 총리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그나마 이번 비상대비법 문제에서는 이 문제가 조금 그래도 다른 문제에 비해서 좀 난이도 있게 나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뭐 인도 인수에서 임의사항으로 나오는 건 두 가지입니다. 사무소 설치하는 거고 신체 검사만 임의사항이지 나머지는 다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다는 거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자, 7번 문제. 7번 문제는 면제 대상인데 이건 너무 쉽죠.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 면제 대상자도 다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암기 정도 하면 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풀 때는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면제가 되는 자냐, 사유 존속 기간 상관없이 면제 대상이냐 잘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는 좀 까다롭게 물어보진 않았는데 여기에 뭐 사유 존속 상관없이 뭐 면제되는 대상자, 뭐 불치의 질병자 이렇게 딱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도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되는 거죠. 존속 기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유 존속 그 상관없이 면제 대상자는 여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예, 잘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면제 대상자를 암기하실 때 사유 존속 기간에만 면제 대상인지 아니면 기간에 상관없이 면제 대상인지를 구분해서 잘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8번 문제. 8번 문제는 보상입니다. 보상도 늘 한 문제씩 나오죠. 이번에도 어김없이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뭐 어렵진 않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1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보상받는 것이 보상이나 의료 지원 받는 것을 그 관련 법을 물어보는 거죠. 두 가지 법이 있죠. 두 가지 법이 근거해서 보상을 받는다. 요 근거 법이 핵심 사항입니다. 키포인트입니다. 틀리지 않았죠. 근데 우리가 조문에서 보시면 시행령에서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는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법에서는 이 두 가지 법률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다고 되어 있지만
디테일하게 0에서는 이 국가유공자법에 따라서 공상군경과 순직군경, 유족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는다라는 거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자, 답은 2번이었죠. 2번에 사용료에 대한 기준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료 보면 이런 시가로 보상을 받냐, 그다음 등록 면회세로 보상을 받냐, 두 가지가 구분되죠. 우리 시가로 보상받는 건 이런 장비료와 과세 표준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시가고, 건물은 뭐다? 예, 등록 면회세죠. 등록 면회세로 보상을 받는다라는 거. 그다음 언제 기준으로? 훈련이 끝난 당시. 예, 이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항에서는 손실 보상 받는 것이죠. 예, 손실 보상에서는 보상 절차가 중요합니다. 날짜가 나오죠. 30, 30, 30, 30. 30일 내에 신청하고 30일 내에 결정해서 알려주고 30일 내에 재심 청구하고 30일 내에 재심 결정 알려주고 30, 30, 30, 30. 그다음 최초 신청은 거쳐서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이지만 재심은 다이렉트로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인데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중요하겠습니다. 자, 4번 문항은 여기서는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이 핵심이죠. 다친 사람 생기면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에 꼭 보고를 해야 한다라. 자, 마지막 9번째 문제, 훈련에 대한 내용인데, 이런 류의 문제가 가장 쉬운 문제죠. 이번에도 크게 어렵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훈련 실시 명령에서 중요한 것은 한 개 부처 이상이냐, 한 개 부처냐, 그 다음 그 내에서도 인력 훈련이냐, 물적 자원 훈련이냐에 따라서 훈련을 누가 누구한테 요청하고 그 요청받은 사람이 누구의 승인을 받아서 훈련 명령을 발령하는지. 그래서 이런 주체자가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번에도 문제 나왔죠. 이런 류의 문제는 이것이 한 작년에도 나왔고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요거만 절차만 다 알고 계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네, 자 간단하게 비상대비법 9문제 해설을 해드렸는데 혹시나 다음 시간에는 민방위법에 대해서 또 제가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상세하고 더 이렇게 공부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저희 비상월드가 12월 16일 날 이렇게 OT를 통해서 12월 달부터 강의가 시작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비상월드 OT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